1787년 겨울 유생 정약용이 자칫 대과는 물론이고요. 아예 관직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스캔들이 터집니다. 스캔들? 정약용?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스캔들. 네. 자, 이때 정약용의 성균관 동기들이 정약용이 믿어서는 안 될 걸 믿고 있다! 라고 소문을 확 퍼뜨린 거예요. 대체 정약용이 뭘 믿었던 걸까요? 가톨릭. 오, 네, 맞습니다. 정약용이 믿은 건요, 바로 천주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는 어떻게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17세기 전후부터요, 청나라를 거쳐가지고 서양학문, 서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속에 천주교 교리를 적은 책도 있었던 거죠. 다 들어오면서 같이. 그런 분위기에서 정약용이 천주교를 접한 건요, 성균관 동기들의 고발이 있기 3년 전인 1784년 23살 때였습니다. 정약용은요, 천주교 교리가 담긴 책을 보니 푹 빠져들게 됩니다. 와. 자, 그런데 정약용은 그럼 어떻게 그 책을 보게 됐을까요? 자, 가계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약용에게는요, 어머니가 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복형. 정약현. 바로 정약현. 이 정약현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 바로 이 정약용 집안의 천주교를 전파한 겁니다. 자, 누구냐면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벽? 네, 정약현의 처남 이벽이었습니다. 자, 이벽은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약용과 이 형제들도요, 이벽을 통해서 천주교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셋은요, 이것도 맞습니다. 뭘까요? 막 이거 그 세례명. 맞습니다. 바로 세례. 정약용은요, 이때 사도 요한이란 세례명을 받고요, 신앙 활동도 합니다. 근데 완전 그냥 아예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빠졌네. 정약용 자신과 이 동복 형들은요, 이때 천주교에 푹 빠져들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교수님, 천주교가 낯선 종교였잖아요. 네. 근데 이 정약용 집안이 이렇게 빠르게 좀 받아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나왔던 이벽이라는 인물이 천주교에서 대단한 이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인척 관계에 있었던 정약용 형제들이 아주 빠르게 깊게 천주교 신자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에 호기심이 많고 받아들이는 데 큰 거리낌이 없었던 것도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데 대단히 빠르고 깊었던 이유였던 것도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천주교 신자가 된 이 정약현과 형제들은요, 지인들과 명례방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명동에 있는 한 천주교인 집에서 종종 신앙 모임을 갖습니다. 와. 그때도 명동에. 네. 정약용은요, 친구나 지인과 몰래 2년 동안 천주교 모임을 했다고 하죠. 와.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정약용의 성균관 동기, 그 친구에게 딱 걸리고 만 거예요. 네, 결국 그 사실은 다른 유생들에게도 알려졌고요. 이러면서 정약용은 비난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이때 정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불러서 타일렀을 것 같아요. 적당히 하라. 아니 잘 조절하라고. 네. 정조는요, 정약용을 벌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정약용은 별다른 여파 없이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와. 교수님, 정조는 왜 벌 주지 않았던 거죠? 정조가 정약용을 아꼈던 면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천주교 자체에 대해서 이때까지의 정조는 천주교를 탄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조는 성리학이 더 자리를 잡고 융성해지면은 이 사악한 학문이나 종교들은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뭐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 거예요? 천주교. 천주교. 예, 이 천주교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른 정약용. 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조용히 지내야 되지 않나요? 넘어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대과 이제 합격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약용은요, 대과 공부에 집중을 합니다. 천주교 사건에 얽혀도 정조는 정약용에게 계속 신임과 총애를 보냈거든요. 정약용은요, 그런 정조의 믿음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굳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정약용은 1789년 오. 28살에 드디어 대과 문과에 급제합니다. 드디어. 얼마 만에 그 급제인가? 성균관에 들어온 지 6년 만에 와, 6년 만에 벼슬길에 나가게 된 겁니다. 진짜 어렵나 보다. 자, 그리고 바로 그해 급제하자마자 정약용은요, 특별한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계문신. 초계문신. 아. 자, 이 초계문신은요, 규장각에 소속돼 가지고 정조에게 특별 교육을 받던 문신들을 말합니다. 약간 그 학교 다닐 때 엘리트 반 같은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상. 맞습니다. 상반. 맞습니다. 상반. 예. 초계문신들은요, 정조와 함께 강연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요, 정책 기반의 바탕이 되는 싱크테크, 이 역할까지 한 거였습니다. 자, 정조의 절대 믿음 아래 초계 문신까지 지낸 정약용. 이후에는요, 정조의 큰 신임 아래 요직을 두루 지내게 됩니다. 예. 1790년 정약용은요, 왕에게 간언하는 사간원 정육품 정원에 임명됐고요. 얼마 후에는요, 신하들도 감찰하는 사원부의 정오품 지평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모두 정조와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소문이 정조에게 전해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신주를 멋대로 태워버리고 부모의 시신을 팽개쳐버렸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죄인으로 지목된 두 사람,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모시고 있는 것 자체가 천주교가 엄격히 금지한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을 내팽개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신주를 태워버렸고요,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겁니다. 번듯한 양반 두 명이 천주교 때문에 신주를 태웠다는 이 흉흉한 소문, 조선 팔도에 일파만파 퍼집니다. 자, 그럼 정약용, 왜 이 소문이 뜨끔했을까요? 본인도 아직 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좋아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자, 이때 죄인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윤지충. 네. 이 윤지충이 정약용의 외사촌 형이었거든요. 다 관련돼 있네. 정약용 집안이. 자칫 엮일 수 있으니까 정약용은 그저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얼마 후 정조의 지엄한 어명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윤지충, 권상현 두 사람을 참수하라. 우와. 참수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정약용에겐 어떤 후폭풍이 닥쳐왔을까요? 또 가족이니까 조사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여파가 없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후 이 진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요, 조선에서 천주교는요, 사악한 종교가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정약용은요,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정약용을 싫어하는 반대파 조정 대신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호. 네, 막아줍니다. 끈끈.
대단하네요. 그럼요. 정조는요, 자신의 지지 기반이자 개혁 파트너의 핵심인 정약용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곁에 두려고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조의 보호 속에서 관직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정약용. 그런데요, 1792년 정약용이 정조의 곁을 떠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 뭐 3년? 부모님 3년 돌아가신 부모님 아. 상. 맞습니다. 당시 진주 목사였던 아버지 누구? 정재원. 정재원. 아버지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정약용은요, 조정에서 하던 일 다 내려놓고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고향 마제마을로 가서 3년상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사회와 단절한 채 지내고 있던 정약용. 그러다 어느 날 한양에서 누군가 찾아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정조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정조가 정약용을 급히 찾았거든요. 왜 찾았을까요?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네. 있어요. 뭐 그 시키고 있거나. 공석 중요한 자리에 앉혀야 되니까. 이때 정조가 사활을 건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을 짓는 일. 네, 아, 난 이곳 수원의 성을 쌓고 이곳을 상업과 농업의 기반을 두루 갖춘 새로운 도읍으로 만들 것이네. 난 바로 이것을 거점으로 이 나라 조선의 개혁을 시작하려는 것이야. 수원으로 옮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킬 도시를 만들자. 정조의 큰 그림은 이거였거든요. 네. 자, 그런 그 엄청난 프로젝트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 누굽니까? 정약용. 그렇죠. 정약용이었습니다. 자, 정약용도 정조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년산 중임에도 두말하지 않고 합류합니다. 와. 자, 그렇다면 정약용이 맡은 미션 뭐였을까요? 바로 신도시 화성 건축의 기초 설계부터 공사법까지 총망라해서 제출하라는 거였습니다. 약간 정도전 역할 해달라는 거. 오,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정약용이 성을 쌓아봤을까요? 아니, 그러네. 공무원인데. 그래서요, 정조의 어명을 받은 그날부터 정약용의 방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와. 정약용은요, 성 건축과 관련된 명나라, 조선의 책들 이거 다 모아가지고 불철주야 팝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정약용은요, 성설이라는 화성 건축 지침안을 드디어 완성합니다. 거기는요, 총 8개 항목으로요, 화성 건설지 핵심 사항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성의 크기부터 성벽을 쌓는 법, 기초 다지는 법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또요, 돌의 크기를 표준화해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등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도 담겨 있습니다. 화성 건축의 기본 뼈대를 완벽히 세운 정약용. 정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탄. 잘했구나. 네, 완벽하고. 맞습니다. 이거 뭐 진짜 왜 정조가 정약용을 이렇게 아끼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정조의 미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어 시설 설계, 그리고 방어시설. 무거운 걸 옮길 기계를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아. 과학자네요, 거의. 예, 이거 정약용 이거 또 한 번 막막했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 정약용. 해내죠. 붙여줘야 공부하죠. 그렇죠, 불철주야. 불이 맞습니다. 꺼지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또 불철주야. 책 파야죠. 꼼꼼하게 정조가 준 책을 팝니다. 그때 정약용이 설계한 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와. 자, 지금 보는 건요, 화성 성역 의교에 실린 화성의 일부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방어를 위해서 정약용이 설계안을 낸 부분이 있었어요. 자,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서? 가운데 거기. 가운데 성벽
문 앞에 또 문이 예, 예,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이중문. 맞습니다. 성문 앞에 견고하게 쌓인 성곽 옹성입니다. 아, 옹성. 네, 이걸 옹성이라고 합니다. 요걸 옹성이라고 합니다. 네. 옹성은요, 생긴 게 항아리를 쪼갠 모습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혹시 저기 이 안에 들어와도 옹성 안에 가둬둔 뒤 공격하면 공격하려면 되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확실하네요. 네. 아이디어 대박이다. 그렇죠. 대박이다 진짜. 자, 이 밖에도요, 백성들의 힘을 덜어줄 기계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정약용은 과연 해냈을까요? 해냈습니다. 정약용은요, 공사 도구 역시 뚝딱 고안해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 정약용이 고안한 공사 기계 거중기입니다. 정약용은요, 명나라 책인 기기도설에서 서양식 기어가 장착된 거중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선에서 그 장치를 제작하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이 고민하며 방법을 찾던 끝에 기어로 작동하지 않고요, 그 10개의 도르래로 작동하는 조선판 수동 거중기를 만든 겁니다. 이 거중기는요, 무려 10톤이 넘는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정약용은요, 또 다른 도구들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유형거와 농로입니다. 유형거는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요, 돌을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수레입니다. 농로는 뭘 닮은 것 같아요? 크레인. 오, 좋아요. 돌이나 목재를 높이 올리는 데 사용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동원된 그 백성들의 수고를 죽인 당시 아주 획기적인 기계였던 것이죠. 와. 자, 그렇게 정약용의 역량이 정말 한껏 발휘된 조선판 신도시 화성,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와. 자, 지금 크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 중심부 여기 왕이 머무는 공간, 행궁이 보입니다. 정말 대단히 크고 잘 만들어진 도시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엄청난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이 화성을 짓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습니까? 8년. 바로 단 2년 9개월. 와. 2년 9개월? 네. 단 2년 9개월 만인 1796년 공사가 끝납니다. 화성 건설은요, 실학자 정약용의 수학적 재능과 과학자로서의 역량이 총동원된 걸작이었던 겁니다. 와. 화성은 정조에게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 묘소를 수원으로 옮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농민들을 가지고 군사력도 확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농축돼 있는 것이 수원 화성이라는 것을 정약용이 워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상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그렇게 응했던 것 같습니다. 화성 건설을 성공시키며 이 정조의 확실한 해결사가 된 정약용. 자, 그런데요, 정약용의 다재다능함을 알려주는 또 다른 업적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백성의 목숨을 구할 책을 펼쳐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과회통. 그러니까 홍역 예방법과 치료법이 담긴 의학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약용이 또 왜 갑자기 의학 분야에 또 뛰어들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뭐 손대면 다 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때는 정약용이 복산부사를 지내고 있던 1797년. 당시
폭력이 크게 유행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약용은요, 조선의 의학서, 중국 의학서를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맞는 치료법을 뽑아내고 정리한 거죠. 그렇게 1798년 겨울에 마과회통을 완성한 것이죠. 그 속에는요, 왕인 정조가 전염병에 대한 근심을 덜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곡산무사 정약용이 마과회통을 썼다는 소식 정조 들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역시 잘하고 있구나. 흐뭇했겠죠. 그렇게 1799년 정조는요, 정약용을 지금의 법무부 차관격인 형조참의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정조는요, 생각했던 일을 형조참의 정약용에게 맡깁니다. 바로 전국의 형사사건들을 재조사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정약용은요, 사건을 재조사해서 억울한 백성들의 누명을 벗겨주었죠. 백성을 사랑하고 억울한 일이 없게 만들려는 정조의 그 뜻을 정약용이 잘 받들고 잘 이어갔던 겁니다. 자는 늘 어려운 요구를 해도 당황하지 않는군. 소신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정약용은요, 그야말로 정조가 인정한 원픽 정조의 남자가 된 것입니다.